여러분, 최근에 중국 출장 다녀온 지인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상하이 번화가가 이상하게 조용하다. 예전엔 사람들로 넘쳐났던 쇼핑몰이 텅 비어있다. 베이징 외곽 아파트 공사가 2년째 멈춰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도 올해 67입니다. 국제 경제 분석 업무를 35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를 오래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 때 저는 현장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엔 중국이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들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경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요즘 상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중국 투자로 손실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돈 넣으셨다가 원금의 30% 날린 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난 분, 중국 거래처가 파산해서 미수금 못 받으신 분, 1997년 IMF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당시 저는 정책부서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태국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때 그 나라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에 투자하셨거나 중국과 거래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니까 괜찮겠지. 공산당이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미 중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부채, 청년 절반 가까이가 백수, 부동산 폭락. 이건 일시적 불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국 관련 자산 갖고 계십니까? 중국 부동산, 중국 주식 위안화 예금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경제가 무너진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대한 부채의 정체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법정 부채와 그림자 부채를 합친 총 부채 잔액은 92조 6천억 위안으로 약 1경 8,765조 원입니다. 이 중 국채가 34조 6천억 위안, 지방정부 법정 부채가 47조 5천억 위안, 그리고 그림자 부채가 10조 5천억 위안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이 2천조 원입니다. 중국 정부 부채만 해도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 빚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방정부입니다.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을 조사하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중국 지방정부들이 미친 듯이 돈을 빌려서 도로 깔고 지하철 뚫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죠. 그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빚입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올림픽 끝나고도 계속 빌렸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가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입니다. 이번이 부동산법을 터지기 직전이 200%였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티베트 빼고 중국 전 지역이 위험 수준입니다. 야오닝성 부채 비율 300%, 텐진시 290%, 구이저우성 400%. 이미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상감실에 55세 김영수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2020년 상하이 푸동 신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이 3억 원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상하이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1천만 원입니다. 3년 만에 9천만 원 날렸습니다. 원금의 30%입니다. 김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 소장님,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릴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중국 부동산 갖고 계십니까? 중국 리츠에 투자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십시오.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청년 실업률 통계 조작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3년 6월까지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치가 21.3%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부터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숫자가 너무 높아져서입니다. 통계를 공개하면 사회가 불안해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국제 통계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갑자기 발표를 중단하는 통계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중국이 딱 그랬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통계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숫자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 후인 2023년 12월에 대학생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통계 발표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학생 제외 기준으로 18.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통계 방식을 바꾼 후에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추산한 중국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40%에서 50%로 추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이 백수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대졸자입니다. 중국이 1년에 대학 졸업생을 1,000만 명 이상 배출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합니다. 작년 말 제 연구소에 중국 유학생이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귀국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취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대기업들이 오히려 직원을 자릅니다. 구조조정합니다. 이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 대졸자 100명이 지원한다고요? 이게 지금 중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결 안 합니다. 그냥 통계를 숨깁니다. 실업자들을 귀농시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통계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중국식 해결법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숫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중국 취업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어 배워서 중국 가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생각 버리십시오. 중국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이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파입니다. 헝다그룹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부채가 3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400조 원입니다. 이 회사가 2021년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 이런 대형 부동산 회사들도 줄줄이 위기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지어놓고 못 판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만 가구입니다. 저는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터졌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10년 동안 70%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50%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에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이 가진 자산 상당 부분이 파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광저우에 사는 중국인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2021년 광저우 외곽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냈습니다. 준도금 2억 원 대출받았습니다. 입주는 2023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건설사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파트도 못 받고 대출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완성 아파트가 300만 가구입니다. 300만 가구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집도 없이 빚만 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토지 매각 수입이거든요. 땅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땅이 안 팔립니다. 땅이 안 팔리니까 지방정부가 파산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부동산 신화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안 올라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부동산 관련 자산 갖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정리하십시오. 네 번째 진실은 외국 자본 이탈과 공장 폐쇄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FDI라고 부릅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2023년 3분기에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은 3개의 공장이었습니다. 애플, 삼성, 나이키, 아디다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쌌고 인프라가 좋았고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 경제가 1년에 10%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삼성이 인도로 갑니다. 나이키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인건비가 비싸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탄압합니다.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을 마음대로 못 돌렸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컨전 전자공장들도 줄줄이 문 닫습니다. 광저우 의료 공장들도 폐업합니다. 중국이 3개의 공장에서 3개의 폐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칭다오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던 62세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2010년부터 칭다오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잘 됐습니다. 한국본사에 부품 납품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도 팔고 돈 잘 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락다운 걸었습니다. 공장 가동을 못했습니다. 2개월, 3개월 멈췄습니다. 직원 월급은 줘야 하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결국 공장 문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셨습니다. 13년 동안 번 돈 다 날리고 빚만 15억 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소장님, 제가 중국을 너무 믿었습니다. 중국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꿉니다. 외국 기업은 이제 환영 안 합니다. 중국 기업만 키우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용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베트남, 인도를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빠져나갑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 나라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 공장 갖고 계십니까? 중국과 거래하십니까? 지금 즉시 베트남, 인도로 눈을 돌리십시오. 중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시진핑 사면임 독재 체제의 경제 실패입니다. 시진핑이 2012년 집권했습니다.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리고 작년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평생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덩샤오핑을 아십니까? 중국을 개방한 지도자입니다.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키웠습니다. 외국 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정반대로 갑니다.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을 탄압합니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로 후퇴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텐센트도 반토막입니다. 중국 최고 부자였던 마윈이 어디 갔습니까? 숨었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 보느라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중국 기업가들이 돈 들고 미국으로, 싱가포르로, 캐나다로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심천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던 중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회사를 폐업하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이 사람 회사에 공산당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경영에 간섭했습니다. 사업 결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회사 접고 도망간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민간 기업의 현실입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중국 경제를 묶어놨습니다. 상하이를 2달 동안 봉쇄했습니다. 2,500만 명을 집에 가뒀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결과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사실상 문제입니다. 인구가 14억입니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낮은 성장률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위협합니다. 미국과 싸웁니다. 전랑 외교라고 부릅니다. 늑대처럼 공격적인 외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가 중국을 경계합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합니다.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규제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방해야 성장하는데 중국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는 경제를 못 살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습니다. 짐바브웨가 무너졌습니다. 독재자가 경제를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진핑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 경제 붕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의존 자산을 즉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외화 자산이 있었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원화만 갖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갖고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갖고 계신 분, 중국 주식 갖고 계신 분, 위안화 예금 갖고 계신 분 모두 위험합니다. 위안화가 지금 1달러당 7.3위안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6.8위안이었습니다. 1년 만에 7%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위안화가 8위안, 9위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산이 20%, 30%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38세 이대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대리는 3년 전 중국 주식 ETF에 2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수익 나겠지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좌 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날렸습니다. 40% 손실입니다. 이대리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 소장님, 기다리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증권 계좌 열어보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이 있습니까? 있으면 파십시오. 손실라도 파십시오. 더 잃기 전에 빠져나오십시오. 중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 있으면 지금 파십시오.
못 팔면 손해보고라도 정리하십시오. 중국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급망을 다변화하라는 겁니다. 중국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을 보십시오. 인도를 보십시오. 동유럽을 보십시오. 기회는 중국밖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20년 동안 중국 거래처하고만 장사하셨습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리소금 5억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최 사장님,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조언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바이어를 찾으십시오. 인도 시장을 여십시오. 최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베트남 바이어 3곳을 확보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 비중을 50%에서 20%로 줄이셨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입니다. 평균 나이가 32세입니다. 젊습니다. 혼자갑니다. 인도 인구는 14억입니다. 중국보다 많습니다. 평균 나이가 28세입니다. 앞으로 20년은 성장합니다. 이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중국 시대는 끝났습니다. 베트남, 인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 하신다면 공장을 옮기십시오. 중국 인건비가 이제 한국의 60%입니다. 베트남은 30%입니다. 외반입니다. 인도는 20%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을 환영합니다. 세금 감면해줍니다. 토지 제공합니다. 중국은 이제 여러분을 환영 안 합니다. 떠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달러, 금입니다. 1997년 IMF 때 달러 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금 있던 사람들은 부자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올랐습니다. 금도 올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무너지면 달러가 오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금이 오릅니다. 여러분, 자산의 최소 20%는 달러와 금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 가십시오. 달러 통장 만드십시오. 매달 100달러, 200달러씩 사십시오. 금 통장도 만드십시오. 매달 10만원, 20만원어치 사십시오. 지금 금값이 높습니다. 비싸다고요? 더 오릅니다. 금은 위기 때마다 오릅니다. 작년 제 연구소 직원이 금 통장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금을 샀습니다. 1년 했습니다. 600만원 넣었습니다. 지금 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만원입니다. 1년 만에 25% 수익입니다. 은행 예금은 3% 이자 줍니다. 금은 25% 올랐습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350원입니다. 12% 올랐습니다. 달러 가진 사람은 12% 수익입니다. 원화만 가진 사람은 12%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안전자산이 왜 중요한지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은행 가서 달러 통장, 금 통장 만드십시오. 매달 조금씩 사십시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막대한 부채, 청년 실업 급증, 부동산 폭락, 외국 자본 이탈, 시진핑 독재의 실패. 이 5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추렸고 외화를 모았고 안전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마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설마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은 큰 나라야. 공산당이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제가 35년 국제경제를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큰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일본도 30년 동안 무너져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중국 관련 자산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안전자산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증권 계좌를 열어서 중국 자산을 확인하고 은행 가서 달러 통장을 만들고 금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설마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은 큰 나라야. 공산당이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제가 35년 국제경제를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큰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일본도 30년 동안 무너져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중국 관련 자산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안전자산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증권 계좌를 열어서 중국 자산을 확인하고 은행 가서 달러 통장을 만들고 금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